다음 순서는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님의 기조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이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입니다. 제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맡았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서 그럴 수 있냐, 심지어 배신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야말로 정파도 없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남녀노소를 넘어서 그리고 정말 국가를 초월하여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맡았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예. 오늘 제가 기조연설을 이제 부탁을 받고 사실상 공동 주최를 좀 부탁을 하셨었는데 언론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조 발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1985년 11월 25일에 입사를 해서 2016년 1월 11일에 퇴사할 때까지 거의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 있었습니다. 저의 설계 제품으로 보면 non-volatile 메모리, NVM, 그리고 SRAM, 그 다음에 DRAM,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이제 VNAND, 플래시 메모리의 VNAND까지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요. 그 30년의 세월이 제 개인의 성장이기도 했지만 회사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성장이 함께 했던 그 3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로 해서 딱 30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저의 대선배님이신 공정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30년째 1등 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중요하냐? 이제 와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어떤 산업에서 1등을 하려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DNA가 다르고 조직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반도체 삼성그룹 안에서 반도체만 삼성전자고 나머지는 삼성부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반도체는 특별합니다. 한 번의 채팅으로 한 번의 수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을 1등 하는 데에는 다른 DNA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대만 TSMC를 이야기할 때 대만에서는 이미 반도체를 호국신기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무기라고 하죠. 그리고 대만에서는 TSMC를 호국신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에는 중앙산맥이 있는데 3000m의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가리켜서 호국신산이라고 하는데 TSMC를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최후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산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TSMC가 이제는 대만의 호국신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호국신기도 바로 반도체고 호국신산도 우리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반도체를 이렇게 개발해 오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정치권에 영입이 되어서 줄기차게 지금 현재까지도 줄기차게 일관되게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정권 들어서서 지도자의 메시지가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니 정부가 움직이고 여야정 산학이 움직인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1870년대부터 1차 산업이 태동을 해서
거의 70년 인터벌로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이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정보혁명에 있어서, 정보산업에 있어서는 그 인터벌이 15년이었습니다. 77년도에 PC가 처음 나와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15년이 지나서 1992년도에 디지털 혁명이 열립니다. 디지털 혁명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어의 법칙이 5번에 걸쳐서 중첩이 되면서 그 집적도와 성능이 1000배가 올라갑니다. 그 정보혁명과 디지털 혁명을 여는 그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몇 년입니까? 2007년입니다. 우리 공정택 교수님과 제가 2005년도에 아마 DAC에 함께 출장을 갔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다이버전스냐 컨버전스냐? 컨버전스에서 모든 기술이 융합이 될 거냐? 2005년도 얘기입니다. 컨버전스로 해서 모든 기술을 융합을 시키면 이 융합된 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폰은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매니아층을 타겟해서 다 다이버전스로 갈 거다. MP3,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MP3,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 카메라, 그리고 전화기 이렇게 다 나눠질 것이냐. 이 디베이팅이 세게 붙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컨버전스 융합 기술을 견인했던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혁명의 시작과 끝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로부터 15년 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데이터, 그리고 5세대 통신, 5G, 6G,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배터리, 커머스, 뱅킹, 플랫폼 생태계까지 이 팽창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시간의 경계를 허물었고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즉 물리적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반도체가 생물학적 경계까지 허물 때까지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단초를 어디서 제가 알게 됐냐면 레이 커즈와일의 싱귤러리티를 다 보셨을 겁니다. 특이점이 온다에 보면 2045년도에 구글이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Can Google Solve the Death라는 거 아시죠? 구글이 과연 죽음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2045년까지 계획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산업은 거기까지 해서 이 팽창 속도는 리니어가 아니라 익스포넨셜리 증가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줄기자 잎이자 열매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여는 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결국은 안보 문제도 이끌 수가 없고 결국은 기술 석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나라를 뺏겼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기술이 뒤처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신식민지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 반도체 기술 패권을 뺏기는 그 순간 우리는 기술 소국으로서 다시 한번 식민지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 이해가 중국의 식민지 국가, 거의 식민지가 된 나라가 4개가 있죠. 스리랑카, 몰디브, 라오스, 거의 파키스탄, 이 4 국가가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속국이 되면 무엇이 가장 슬프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젊은이들의 희생입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분명하게 따르는 것이 기술 속국의 아픔인 것이고 그 수많은 안 죽은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그 수많은 위안부, 그 수많은 강제징용공들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항상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려면 스카이 소성한 포카 아시죠? 8개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스카이 소성한 포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우리 임원들 거기 가서 6개월씩 교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지금 15년 전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년 전쯤부터 메모리 반도체는 최첨단의 1등을 하고 있는데 15년 전이면 벌써 1등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 15년째 하고 있는 이 첨단 기술을 같이 개발할 인력 수급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교수님 너무 잘 아시죠? 인력을 다 해외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파키스탄, 인도 친구들까지 다 뽑았죠, 우리가. 특히 중국 친구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저희 설계팀에서도 중국 친구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수급이 안 돼서 고등교육에 수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을 뽑을 학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98년도에 우리가 98년도에 겪었던 게 IMF를 거치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을 이공계로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점수가 높았던 일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대를 다 채우고 제주대학까지 채우고 오죠. 그리고 서울대학교부터 다시 이공계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공계를 채웠던 그 학생마저도 지금 어디로 다 이동을 하고 있냐, 플랫폼 생태계 팽창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할 수 있는 인력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인력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학교에서는 대학원생 뽑을 사람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15년 동안 뭐 했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난 5년은 그러면 뭐 했냐,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코비드 극복한 그 사례를 가장 큰 성과로 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때고, 아까 유기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에 100% 저는 동일합니다. 제가 이 글로벌 산업 지형의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 한 장, 두 장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2차 산업혁명의 산업, 그러니까 의약, 정밀화학, 식품, 정밀산업, 항공, 자동차, 그게 2020년도 왼쪽은 6월달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나스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500대 기업을 다 리스트업한 겁니다. 이것을 저는 매달, 매주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00조 기업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몇 개냐에 따라서 질서가 정해집니다. 국제사회의 경제력으로 강국의 질서가 정해집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미국, 유럽, 일본,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이 질서가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가보실까요? 이제 코비드가 어느 정도 2년을 거친 다음에 이게 8월달입니다. 엊그저께 8월 17일 자료쯤 될 겁니다. 이때 보면 테슬라를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223조의 시가총액이 1178조로 늘어납니다. 모든 전기차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100조 기업이 탄생하려면 두 가지가 밑에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시장이 있느냐, 캡티브 마켓이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시장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느냐. 주도할 수 있느냐의 키는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는 과연 그게 두 가지가 지금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은 이미 그 자국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압도적으로 일강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두려운 것은 중국인데 다행스럽게 미국은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슴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로 보면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국을 볼까요? 현대기아차 35조에서 47조로 2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100조 기업이 몇 개가 될까요? 삼성전자 하나였습니다. 2020년까지도 하나인데 올해 8월 달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다시 볼 것은 유럽의 중간에 초록색의 ASML 보실까요? 186조죠. 오른쪽으로 가면 더블링이 됩니다.
ASML이 반도체 EUV 장비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제는 기술 패권, 그 기술 패권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가 30년대째 1등하고 있는 그 패권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3, 4차 산업혁명의 산업을 보시면 2020년도에 6월 달에 TSMC와 한국은 거의 시가총액이 같았습니다. 348조, 349조.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삼성전자 362조 되는 사이에 TSMC 595조로 뛰죠. 이 TSMC는 올해 말이 가면 1000조를 육박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볼까요? 왼쪽에 엔비디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팹리스 회사, 반도체 설계를 주로 하는 엔비디아가 600조가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미국이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미국이 TSMC와 삼성전자를 공급망으로 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본에 계시는 반도체를 하셨던 분과 통화를 했더니 일본은 고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한다. 왜? 반도체가 없어서. 결국은 일본이 지금 50위권에 들어온 기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다.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TSMC 공장을 그것도 후공정을 구마모토, 소니가 구마모토에 유치를 한다라는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이공계 엔지니어들이 가슴 뛰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엔에서 25엔입니다. 아니, 20엔에서 25엔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에서 구름대 같이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회라고 보는 것이 결국은 이 왼쪽에 애플을 보실까요? 애플은 1906조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3467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년 전에 중국이 알리바바 텐센트가 736조로 같았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442조가 300조로 내려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발표하기를 2025년도가 되면 반도체 굵기 2025로 2025년도에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이 발표와 함께 1대1로 중국이 양강 체제를 G2로 올라서겠다라는 그 발표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긴장을 하죠. 1980년도 중반에 일본이 전자산업에서 엄청난 그 팽창 속도를 가져갈 때 반도체를 제재했던 그것을 똑같이 중국에도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MIC라는 회사를 반도체를 제재했지만 화웨이가 주저앉고 알리바바 텐센트가 힘을 못 쓰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TSMC 하나만 가지고 소울밴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 게 전 세계에서 파운더리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보니 삼성전자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하여금 텍사스에 공장을 짓게 되면 모든 혜택을 주겠다. 세액공제, 용수 공짜, 전기 공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는 삼성전자와 SK의 메모리 반도체의 이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보고 아마 2주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콕 집어서 마이크론으로 하여금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오버컴 하자. 그러면 삼성은 메모리마저도 없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기회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하려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100명이 들어가서 1000억을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1000명이 들어가서 100억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전에 모리스 창이라는 이 대단한 분은 엄청난 해안과 통찰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SK에서 하는 메모리 말고 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결국은 기술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그 기술 기둥을 세우려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만 보셔요. 100% 이공계입니다. 100%. 인구의 전 대만인의 기술자화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유기용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대학 교육이요? 이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하면 아들이 물투화투를 했습니다. 물투를 시험 봤는데 100점, 둘 다 100점 맞았어요. 서울대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물투화투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00분위에서 1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따위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다행히 뭐 유학 가려고 하는 애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반도체 모티리얼을 보냈는데, 자, 우리가요 지금 영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 이제는 이 산업의 팽창 속도가 비메모리 영역으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준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대개조다. 국가 대개조는 교육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바꿔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수포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문학은 베이스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지 않고 반도체를 할 수는 없어요. 철학을 갖지 않고 반도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손톱만한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이 손톱만한 반도체 안으로 전 세계인을 초대하겠다. 전 세계를 담겠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인의 신조 아시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일에 착수하며 물고 늘어져라. 지나칠 정도로 정석을 달아. 여기까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줘야 되거든요. 교육부가 할 일이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남대학교 특강을 갔습니다. 3주 전에. 이공계 교수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왔습니다. 광주시청 실국장님 다 오셨습니다. 전남도청 다 오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반도체 특화단지를 거기다 만들겠다고 지금 지자체 장님들이 다 이렇게 공약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갔는데, 처음에 이공계 교수님들의 표정이 어땠냐면요. 그래, 너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정치인이 무슨 말 하겠어? 이렇게 표정들 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되고 듣고 나서 소감을 얘기했는데 정치인의 입에서 무의 법칙이 나올 줄 몰랐답니다.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교수님, 수도권, 비수도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 대학원생들, 저 청춘들의 눈에 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머릿수가 내 밥그릇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지금 그 수도권 규제를 푼다 해도 규제에서 정해놓은 그 인력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규제 안 풀어도 돼요. 그만큼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7개 광역 교육감님들이, 대학 총장님들이 올라오신다고 해서 제가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로 설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보면 1965년도 무렵에 이 경북대 전작과가 엄청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미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대 기업과가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왜? 항만과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화공과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왜? 여천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주도로 해서
그 지역을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2024년도 총선에 다 눈이 가 있어요. 그때 표가 안 되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들이 다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다 공약을 했어요. 오늘까지도 제가 충남도지사님, 충북도지사님, 강원도지사님, 그 다음에 고양시장님까지 다 오셔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 삼성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를 삼성 꼬락치라고 하면서 늘 민원은 다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15만 명 양성설을 얘기하시라고 했던 것은 제가 반도체 협회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 또 산업계 학계에다가 요청을 했던 게 뭐냐면 10년의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량적 데이터로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가져온 게 12만 7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에서 일할 때, 기업에서 일할 때 우리는 10년 후의 산업을 상상으로라도 기획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수님? 상상으로도 기획을 해서 그로부터 옆 로드맵을 오거든요. 5년 전에 우리가 할 일, 5년 후에 할 일, 3년 후에 할 일, 2년 후에 할 일, 1년 후에 할 일, 지금 할 일. 그래서 로드맵을 쫙 만들고 그걸 1년에 또 반기에, 분기에 업데이트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학 인재들이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를 항상 레포트해서 대학으로, 고등학교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정부로. 이렇게 해서 해도 어려운데 지금 그런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육부 찾아오셨잖아요. 교육부의 10년 계획이 뭡니까? 없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산업을 제대로 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기획을 하고 그로부터 옆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미트할 수 있는 인력 로드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육성이 돼야 될지가 전 맵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그랜드 맵으로 보여야 돼요. 그것을 교육부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했던 것처럼. 근데 포기했어요. 삼성에 제가 있을 때 15년 정치권에 나오기 전에 이미 포기해서 왜 그랬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서 우리 임원들 롤이 뭐였습니까? CV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기술자들의 CV 커리어 바이터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 데려올까? 그게 70%예요. 리크루팅 하는 게 7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중국 친구들이 가장 많은데 중국의 대우가 훨씬 좋아요. 다 돌아갔습니다. 100% 다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밑바닥에서 중국에 있는 이공계 대학들의 출신들과 함께 중국의 산업 맵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뭐합니까 지금? 그래서 정치권도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여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대통령께서 반도체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1, 2, 3, 4, 5차 회의를 하고 당정협의까지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마쳤는데, 그 내용을 보면 K칩스법이라고 패키지법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과 조세특례법이 있는데,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신속 지정하고 지원을 하자. 지금 보세요. 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한 지가 7년입니다. 갑자기 여주시에서 용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주시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묶여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 조성 단계부터 제대로 로드맵을 세우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성서성 시안 가보셨죠, 공 교수님? 그 성서성 시안은요 2년 걸렸습니다.
오스틱 공장 1년 걸렸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평택공장 만드는데 송수신탑 하나 때문에 5년이 더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하자고 법안 내놨는데 지금 여야가 이러고 있으니 우리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성명서를 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계에서도 냅니다. 학계에서도 냅니다. 그거 다뤄주십시오. 그리고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를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데 이걸 왜 냈냐면 LH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타 면제가 다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범위 안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하세요입니다. 예타 따느라고. 이런 것들을 초반에 다 정리하자.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자. 첨단 산업 분야 교원에 대한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직 허용하자. 첨단 전략 산업학과 대학 정원 확대하자. 제가요,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광주 여상을 졸업했습니다. 주상 두기 타자밖에 못했습니다. 왔을 때 커피 타고 심부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계약학과죠. 삼성전자 기술대학이 만들어져서 SSIT가 만들어져서 첫 번째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성이라고 안 뽑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려고 했더니 상고라서 커리큘럼이 안 맞다고 안 뽑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느라고 못 들어가고, 네 번째는 수학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93년도에 제가 89년도에 생겼는데 93년도에 들어갑니다. 겨우 들어갑니다. 겨우. 거의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6학기 동안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을 제가 수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부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4년제 대학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왜? 2년 6학기 동안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일반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더 기술적이었어요. 그리고 뎁스 있고. 대학에서 100 마이크로 가르칠 때 우리 서브 1나노 배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4년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이 못된 교육부 폭파하고 말겠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랬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되고 말겠다. 뭐 이런 얘기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에서 저도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런 대학들이 필요합니다. 특성하고 나온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갔던 친구들한테 정말 그들의 눈에도 불을 함께 켜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일반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그럼 기업이 다 해버리라는 얘기냐,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적절한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정치가 그렇더라고요. 6자를 써놓고 이쪽에서는 6이라고 저쪽에서 9라고 합니다. 안 틀리죠. 옳고 그름의 싸움이면 정치가 필요 없어요. 이쪽에서 보면 옳고 저쪽에서 보면 옳고, 옳은데 옳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정부의 일이 그렇습니다. 이쪽 얘기도 옳고요, 저쪽 얘기도 다 옳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정치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저도 충실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자, 이제 거의 왔습니다. 개정안 이렇게 있습니다. 첨단 분야 세액공제 기업 및 금액 확대를 한다고 제가 20%, 25%, 30%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8월 8일날 기사가 딱 올라왔습니다. 조선비즈입니다. 여기 조선비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재부 저는 응원합니다. 기재부의 역할입니다. 재정 건전성 따져야 되고 세수 추계내야 되고 나라 살림 제대로 해야 되는 데가 기재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를 하는 순간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 데이터를 제대로 정량적 데이터를 좀 보여달라 얘기합니다. 거기에 매출 늘어나는 거가 반영이 됐는지, 세액공제 해주고 매출 늘어나고, 매출 늘어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면 다시 투자를 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몇 년치 추계를 했느냐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추경호 부총리께서 발표한 걸 보면 반도체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이 발표하셨죠. 잘 됐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삼성의 11조 추계가 줄어드는데 대기업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제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유하는 20%, 25%, 30%인데 추가 투자했을 때 5%씩 하면 미국하고 똑같아집니다. 대기업 25%, 30%, 35% 이렇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장기 한 대 살 거 두 대 사면
그만한 인력 투여돼야 되죠. 그만한 소부장 회사들 생태계 살아나죠. 매출 늘어나죠. 선순환 구조가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면 우리 기자님들도 저한테 많이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량적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신조 중에 8번째가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시행령 고시사항에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고시 변경사항도 있고, 자 수도권 규제, 수도권 뭐죠? 우리 대학 총장님들이 7개 번역을 수도권 정비 개혁 말고 수도권 정원 규제 푸는 것, 지금 그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그만큼 8천명이 아직까지 갭이 있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인프로하려고 해도 거기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제발 언론에서도 그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넣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 10년을 보고 이 법안을 10년 아니라 100년지 대계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없애자, 이렇게 해서 인재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시즌 1 법안 발의를 했고 시즌 2에서 국회 상설 투기를 빨리 설치를 해야 이 법안을 함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7개 광역단체장님들이 냈던 반도체 클러스터,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는 인재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이게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쓰게 할 것인가, 그걸 국회에서 해야 되고, 2번째가 팹리스 사업만 보더라도 과기부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하겠답니다. 중기부에서도 하겠답니다. 심지어 환경부에서도 초순수 팹리스를 뭐 하겠답니다.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국회에서 견제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방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상설 투기를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